동아시아 공동체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태까지 혼자 기획집행위원장을 지금 십몇 년째 맡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일들이 많아져서 그거는 그 인터아시아 학회로 재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문화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동체 얘기를 좀 봤더니 조금 다르더라고요, 얘기하는 맥락이. 그래서 그걸 이제 아포리아라는 말로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공동체들을 상상하는 것 같아서, 그 상상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요새 와서 문화공동체를 더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가 이제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구성주의적인 시각으로의 어떤 전환, 그리고 이제 국가론에 있어서 어떤 문화론적인 전환,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흐름들이 요새 정치학계에서 사회과학계에서 좀 이렇게 하고, 이제 현실 지역학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듣는 강좌에 보면 뭐 박상명 선생님도 그렇고 뭐 다 공동체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 쉽게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과정의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문제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개요는 이제 아시아는 요새 AIIB, 그 다음에 1대1로 뭐 이런 것들로 어느 때보다도 지역 통합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죠, 그 다음에 군사 안보, 사드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또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이런 모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정치 군사적 통합으로부터 경제적 지역주의, 그리고 그 너머로 이제 문화적 어떤 공동체, 이런 것까지로 지금 논의가 들어지는 맥락이 도대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약간 비판적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아직도 아시아는 하나라는 본질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시아는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시아는 하나라는 본질주의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균열이 일어나는, 균열 양상이 두드러지는 이런 것이 왜 그런가? 그거는 이제 박사관 선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설명하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식민이 이제 탈식민이 돼야 되는데, 탈식민과 냉전이 중첩되면서 그 속에서 국민국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양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다음 설명을 안 하셔서, 그럼 왜 그러냐? 국민국가가 그 냉전적 양상 속에서 만들었는데 왜 그럼 그게 두드러지느냐? 라는 맥락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문화 구성의 문제로 얘기를 해요.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하는데 그 문화의 문제, 문화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러니까 문화는 결국 국민화,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 과정에 그 메이킹 피플하는, 국민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유럽의 냉전을 문화화해서 사상냉전 이런 걸로 갔지만, 실제로 아시아에서는 하드워였잖아요. 콜드워가 아니고. 하드워 과정에 냉전 자체가 일상적 심리적 과정으로 내재화되면서 그것이 국민문화 형성에 직접적으로 하고 그것이 정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사람들은 국민국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제 정말로 분열적인 어떤 그런 의식 자체가 내재화되어버리는 이런. 근데 그 분열적 의식만은 아니죠. 식민과 냉전이 중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타 클라이 같은 사람은 콜드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썼죠. 콜드워 오리엔탈리즘이 중첩되는 과정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다 얘기를 하시는데 문화공동체 하자면서 반둥은 빼먹어요 또.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시아는 처음부터 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상상이 있었어요.
아시아가 전후에 아시아 관계를 내부가 1947년부터 만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애초부터 탈냉전의 구도로 가려고 그런 동력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아시아 민족해방운동의 동력이 바로 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시아 문화 공동체라든가 혹은 뭐 정치 공동체든 경제 공동체 얘기하는 가장 어떤 사상 자원이 돼야 되고, 그 역사적 경험 자체가 전유돼야 되는데 그거를 맥락을 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가죠. 작년에 60주년이었는데 안 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던지, 여기 보시면 빈약하거나 각기 이해관계에 따른 경험의 전혀 경합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동이라든가 이 아시아에서의 비동맹 운동 이런 걸 얘기하면 마치 그냥 좌파, 이런 좌파적 경험. 이제 여기서 나는 또 하나 더 붙여서 그러니까 냉전의 동서냉전이 아니라 동방체제라고 하는 것을 중국의 사회주의 인민공화 건설 이후에 중국이 만들려던 동방체제까지를 여기다 넣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아시아를 역사적 아시아 그리고 오늘의 아시아로 놓고 그 역동적 실체가 어떻게 부단히 구성되어 왔으며 아직도 구성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시아는 구성되는 아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관계성을 열어갈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제 문화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아시아적인 문화연구의 시자 속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적인 성격이 좀 강하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시아 문화교 공동체의 상상과 현실적 구성에서 그 아포리아를 야기하는 문제를 쟁점으로 논의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직접 들어가냐면, 여러분이 공동체를 하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그 공동체를 좀 다시 성찰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재미없을 거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얘기해도, 뭐 옛날에 뭐 동반자론, 그다음에 전략적 동맹 관계를 이용해서 무슨 가라벨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죠. 그죠? 이해 안 가는. 그래서 문제의 지점들을 살펴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것부터 다시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아시아는 우선 서구의 담론적 구성물이죠. 아시아라는 개념 자체는. 그리고 그 담론적 구성물로서의 아시아는 사실은 문화주의적 접근을 한 것이죠. 헤겔의 역사철학가니 법철학, 여기를 보시면 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담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중국의 왕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서구의 민족주의가 구성되는 과정에 아시아를 그렇게 담론적으로 구성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의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시기에 아시아를 대상화하는 과정으로 이제 아시아가 구성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서구가 본 시각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접근의 문제가 우선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성공회대 국제문화연구학과라 했거든, 대학원에. 일반 대학원에.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아시아 사상과 문화를 배울 때 뭘부터 시작하냐면 헤겔의 역사철학과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문명 공동체 조공칙인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시아가 정말 어땠나,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현존했나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많이 보셨겠지만 조공체제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조공축의 도대체 뭐냐. 그래서 주관체제 역사적 전기진과 조공책봉체제. 근데 이제 그거를 일부의 선생님들이 조공무역가, 이제 비나무지 같은 사람들이 조공무역 체제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접근하던 아니면 정치적 접근하던,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뭐였죠? 문화적 공동체였죠. 문명적 공동체였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재구성의 문제가 이제 좀 최근에 와서 천하 체계라는 말로, 저택량이 지금 20 며칠 날 와요.
천하 체계라는 글을 쓰는 친구가.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한실아시 이건 역사적 아시아고 한실아시니까 요거는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대치되는 형국이죠, 그죠? 자, 해겔이 썼을 때가 강희제 때거든요. 강희제 때 해겔이 이제 그거를 써요. 근데 그걸 뭘 보고 썼냐면 서양 선교사가 가져온 자료들 보고 썼겠죠, 그죠? 그러면 청나라 때 강희제 때는 청나라가 그 이전의 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아시아 천하 체계를 만드는 때거든요. 그 가장 강력화된 그 중국이죠, 그때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명나라 때는 주원장이 처음 만들었을 때 명나라를 만들고 나서는 그렇게 뭐 아시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폐쇄적이었을 때 진시황하고 똑같았어요. 그리고 명나라는 그럴 정도 여력이 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오히려 조선에서 이 이중적 이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동아시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하는 소중화의 꿈을 계속 꾸왔던 게 사실은 요새 이제 얘기된 주변에서 본 아시아 그래가지고 그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1840년대 아편전쟁부터 아시아 역사를 다시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요새 또 있습니다. 그래서 Y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중국이 지금 2008년에 이렇게 개혁개방 30년에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중국국이 할 수 있었냐? 그건 결국 중국이 너희들이 이렇게 민족국가라는 틀에서 중국이란 제국을 야만으로 놨던 그 과정의 문제다. 오히려 중국은 제국으로서의 연장. 그러니까 근대화할 수 있는 동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국으로서의 자기를 다시 현대적인 민족국가로 전환시켜 오는데 그 문제없이 스스로 전화해 왔던 사회주의 국가로 전화해 왔던 이 과정을 니네가 좀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경험 없었다. 그러니까 창조 체계가 없는 그 중국의 어떤 근대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더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제국주의 세계 편제에서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지금 기존에 그 모든 담론들이 1840년에 아편전쟁으로부터 아시아가 무너진 걸 보기 때문에 중국의 아편전쟁으로부터 이제 나오고 1868에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후자 유키치의 탈화론 그리고 그 후에 대동강공연권에서 총론 전체까지 이게 이제 제국주의 세계 편제로 제국주의 쟁탈전이 나오고 장기 20세기라 장기 여기 관점 세계체제론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이제 그 팍스 브리테니카에서 팍스 이제 아메리카를 넘어가는 과정까지가 전부 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대동강공연권인 결국 이거의 닮은 꼴을 만들었는데 이 모방체제는 결국 뭐죠? 총력적 체제였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특히 이 대동강공연권의 3년간에 42년부터 45년간의 이 아시아의 일본이 병영체제를 만들었던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베네트 앤더슨 같은 사람은 그거를 이제 후민족주의를 만드는 아시아 포스트 내셔널리즘을 만드는 가장 큰 동력으로 보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적이죠. 그 다음에 냉전의 세계화 동방체제인데 냉전의 세계화는 냉전은 이미 그 프로그램이 전후 세계체제에 대한 구상으로 있었고 이 콜드워에 대한 구상 속에서 그 미국이 이제 제2세계인 소련을 만들어간 거죠, 사실은. 소련이 이제 1917년, 내년이 러시아항공 100주년이죠. 한 시간 안에 할 얘기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예요. 근데 냉전이 동서 냉전 형태로 이제 분할이 되는데, 세계가 분할로 들어가는데, 이 세계적인 분할체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동서로만 분열된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중국이 대내전을 거쳐서 제2세계 안에 또 자기 그 재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동이라고 하는 그 아시아에서 대안적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기된 것.
그다음에 자본의 전직과 아시아 지역주의가 이제 이 탈냉전과 함께 오는데 여기에 보면 정치 군사 논리에 의한 거는 아시아 태평양 전제 신대동학공 이런 게 있고 경제적 지역주의는 아시아 플러스의 국가 간 FTM 이런 게 있고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뭐죠 아셈도 그동안 있었고요, 그죠? 최근에 뭐요? 많은 AIB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얘기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동북아시아 문화 공동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EU를 거울로 보면서 EU가 너무 정치 경제적으로 경제 공동체죠 사실 거기서부터 갔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문화부터 가서 아래로부터 뭐 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거기서 이제 최근에 1대1로 원벨트 원로드라는 걸 제기했고 인도네시아가 마리타임 엑시스 뭐 이런 걸 제가 그래서 쓴 것처럼 이런 것들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오반니 아리기하고 아리프 널리 얘기한 새로운 문명 연방은 가능한가? 신반둥이 가능한가? 내 용어로 하면 문화로서의 아시아는 가능한가?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명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 공동체를 얘기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바운더리에서 있는 문제들은 해명해줘야 뭔가 얘기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좀 골치 아프죠? 일단 이제 아시아 개념 자체가 파생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개념은 아까 얘기했죠? 민족주의와 밀접하게 관계가 됐다. 전통적인 아시아 개념. 이거는 민족주의. 이건 이제 왕이가 한 얘기예요. 왕후이가 한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아시아 개념을 다시 아시아 문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제기를 한다고 할 때 가장 부딪히는 지점이 뭐냐면 헤겔과 그 서구의 그 담론들이 아시아를 문화주의 접근했기 때문에 진짜 아시아가 문화적인 아시아가 뭔지 문화 공동체로서 아시아가 뭔지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왕후가 현대 사상 중국 사상 흥기라는 책에서 제국의 질서로서의 그 중화 체제라고 하는 얘기를 쭉 설명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전통적 아시아 개념이 민족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사실 이거는 뭐 그 헤겔 그 역사 철학 강의 보시면 결국 게르만 민족이 마지막에 다 세계를 재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성이 있는 게르만 민족만이 세계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후발 제국주의, 후발 그 자본주의 주자로 나섰기 때문에 법철학이라고 하는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역사를 철학화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물질적 생산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막스가 엄청 도이치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제 인식하죠. 그래서 이제 왕후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아시아의 상상이 가능하냐? 정말로. 왜냐면 이건 제가 그 2002년에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포럼 할 때 요구를 했어요. 신자유주의 시대의 아시아 문화 공동체의 가능성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제로 논의를 했는데 당신이 와서 좀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아시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각하라. 그랬더니 이제 신아시아 상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전지구주의의 배경하에 탄생한 민족기가 기획을 초월한 지역과 관련된 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지구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신아시아의 상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그러니까 왕후이 지지를 합니다. 일종의 비판적 관점에서 아시아 상상, 즉 또 다른 종류의 아시아 상상을 구축할 가능성이 존재하냐? 두 번째, 이 비판적 관점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민족 해방으로 역사적 유산은 지위를 점하고 있나? 세 번째, 해안과 대륙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민족국가는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아시아 공동체를 논의하는 모든 논의들이 대부분이 보면 국민국가라는 틀을 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상상을 출발점으로 삼아 한편으로 민족국가 민족주의 시야를 초월하고 다른 한편은 이를 기점으로 지역과 밀접한 연계를 형성해서 신자의 전직을 배척하려고 시도할 때 아시아 개념은 내부에서 민족주의와 민족주의를 조절하거나 초월하고 외부에서 신자유적 강대 질서에 항거하거나 환영 거부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추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왕의 생각이에요. 굉장히 초보적인 그 당대로서는 지금은 이거에 대한 많이 논의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현대 아시아 역사와 문화 구성인데 이거 너무 기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겔이 얘기한 얘기는 정신의 강명과 세계사는 아시아에서 시작하였다. 그래서 세계사의 기점으로서 아시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꼭 읽어보세요. 세계사의 지리적 기초라고 하는 해겔 역사 철학 강의에 나오는 제1장이거든요. 그거는 꼭 읽어두셔야 아시아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동방에서 서방으로 지나간다. 아시아는 기점이기 때문에 그 기교를 누가 만드냐? 서방인데 서방에서도 기를 만든다. 이게 기점. 사실 해결은 민주정체와 기적정체, 세 번째 군주정체인데 그 민주정체에서 이제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것을 틀로 생각을 해서 민족주의가 이제 완성된 형태를 지금 그렇죠. 이제 해결의 아시아 혹은 중국 인식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중국은 절대적 평등의 나라인데 통치 형태는 전제 정치이기 때문에 황제만 자유로운 모든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은 부자연스럽고 황제만 자유로운 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의가 정리하는 이 부분을 보면 몽테스키, 해겔, 마르크스의 아시아 개념은 유럽과 대비된 모델 등의 아시아 개념과 중국 개념을 수립했다. 여기서 왕의가 방점을 찍는 건 중국 개념을 그렇게 수립한 거에 대한 문제죠. 중국 역사. 근데 사실 역사 철학가에 보면요, 놀랍게도 노노, 도가, 육아와 도가 이걸 다 써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노노가 그때 번역이 돼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웬만한 우리나라 학자들보다 그 당대에서 서구를 인식하는 게 낫더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그만큼 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 방법 자체가 일종의 문화유형 혹은 문화주의의 특징을 갖는다. 잠깐만요, 얘가. 그래서 이 문화주의 시야 내에서 아시아는 역사가 없으며 현대성을 낳을 역사 조건과 동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핸더슨의 핵심은 국가, 그 법체계, 그 의료 독시국가 무역의 생활 방식이다. 이제 이게 해겔과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하신 논쟁까지 다 문제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아시아의 문명 공동체와 조공체제라는 건 뭐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국 중심의 청화 질서에 대해서 이게 형성된 거를 이제 사실은 주나라 때부터 있었어요. 중국이 내부의 질서로. 그러다 진나라를 거쳐서 한나라에서 그것이 이제 이민족과의 관계로 전화됐죠. 화해관계. 근데 사실상 화해관계의 부분은요, 원래 중국에서 화합관념의 그 원리를 보면 만족 증증이라고 해갖고 고대 이하관념은 그렇게 차별적이지 않았어요. 이거를 많이 빼먹는데 이 조공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춘추에도 그렇고 4이 8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은 오랑캐들 멸시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천자문 우리 학생들이 와서 발표하는 데 보니까 천자문에 무슨 강족을 얘기하는데 그 양을 기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 양을 기르는 게 그 모습이 사람을 동물에다 비유했다고 그거였죠. 그러니까 토템이가 있었고 그때 그 양을 정말 유명민족이니까 기르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깔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문화주의로서 문명으로서 교화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성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이민족에 대한 멸시의 뜻이 아니라 무서워했어요. 오죽하면 장성을 짓겠습니까? 만리 장성. 그래서 이거를 볼 때 굉장히 패권적 질서로 보는데 사실은 그 패권적 질서가 강화된 거는 청나라 때. 오히려 이민족이 점령할 때가 더 강했어요. 원나라하고. 물론 당나라 때도 그랬지만 당나라 때도 고구려한테 계속 당하잖아요. 수나라 때는 아예 수나라 아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조공체제를 굉장히 문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청나라 때의 강희제, 옹종제, 권륭제 이 사형제 이후에 굉장히 강대한 국가체제를 건설할 때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좀 됐지. 그전에는 이렇게 하이관계를 잘못 보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공체제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그 중국이 너무 천하체계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네가 다 다스렸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지도적으로 좋은 체계를 이끌어왔다 이 얘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천하체계 자체가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원개념에서 보면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고 명나라도 사실상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는 게 힘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명나라가 정말로. 그래서 왜 페어뱅카스는 중국사 친중국사에 봐도 돈이 얼마나 없는지 돈을 거둘 생각도 안 해요. 또 놀랍게도 그 돈을 상업적인 나라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오반니 아니 같은 경우 오히려 좋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그 국가를 그 정말 경제적인 관념으로서만 참 통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한나라 때 영철론이라고 하는 소금과 그 철을 한무대자가 하도 그냥 뭐 흑노정벌 하러 가고 뭐 한국에도 한반도에도 한상을 설치하고 막 이러면서 돈을 다 썼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소금하고 철을 전매를 하거든. 그러니까 문화인가 맞은 그 선비들이죠. 그러니까 선비 계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리자들하고 논쟁을 해요. 어떻게 국민들이 백성들이 늘 먹고 쓰는 소금과 철을 전매를 할 수가 있는 국가가 이거하고 엄청 공격을 하죠. 그 논쟁이 중국에서 제일 한나라 때 나온 얘기.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적인 사대부들이 갖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좀 더 고민, 만약에 이런 문화공동체 얘기를 하려면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종 때 나온 혼일강리 역대국 제지도, 도지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세계 지도인 거 아시죠? 이 지도를 많이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상상, 이건 이제 아직 지구가 둥글지 않은 편편하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도 뭐 아시아, 아프리카가 다 나오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그 당대에 그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세계를 상상했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저거를 했는데 여기서 강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강력을 다스리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 중국에서는 선비라는 사람들은 천문 하늘의 무늬를 보고 지리 물어봐서 하늘의 천문을 보고 관천문하고 그 다음에 두에서 아래 봐서는 지리를 익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이치니까 뭐냐면 사시의 움직임을 운행의 원리를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여기서 또 기후가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게 평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그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평면을 그린 게 아니라 여기에 문물이 어떻게 만물이 생활 육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야에 넣었다는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왜냐면 신라시대 때 이미 교육이 세계 교육 5대 경주가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신라시대 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아랍 연구자들이 지금 그거 전적에 보면 신라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 아랍 전적들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왜 왕위 얘기로 하냐면 최근에 왕의 연구가 중국을 설명하는데 가장 이제 집대성이 됐고 가장 말하자면 사상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 우리나라 문화공동체나 공동체를 얘기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사상적 입지가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국제관계의 어떤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그런 정도의 정책적 수준이지 이 어떤 사상적 근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이제 왕후의 이 사로라 그러죠. 생각의 길이라고 하는 중국의 사로라만 표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전개하는 그 정도는 돼야 1대5라는 그림이 왜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화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제국체제, 천재 엠파이어 체제와 문명공동체를 얘기할 때 중국 학자들은 대부분 유럽제국을 중국 왕조와 동일전상에 논의하는 걸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 및 중화라는 세계 모델은 주로 문화와 예의에 의존한 동화, 이른바 가까운 곳은 부드럽고, 중국에 보면 하이일체란 말이 있거든요. 하이일체 솔빈기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자문에 보면 나오는데, 먼 곳과 가까운 곳이 하나가 돼서, 그래가지고 손님까지 끌고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손님 끌고 왕에 돌아온다는 이런 식으로 완화라고 해야 되죠. 이랬기 때문에 뭔가 로마, 몽고, 오스만 제국도 무력 정부의 기초에 형성된 제국과 달랐다. 이렇게 사실은 뭐 자네도 제국 황제족하고 염제족이 싸웠죠, 그죠? 그래서 염제가 진 거죠. 황제하고 치유하고 싸워서 치유가 진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는 이 문명 모델이 서구의 문명 모델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국하고 민족국가 이혼론에서 중국을 파악한다, 혹은 아시아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은 제국의 연장선에서 그것을 전환시키려고 범법 자강운동, 무술범법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국을 유지한 채 그것을 전환시키려고 했었다.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 이미 리라고 하는 주자가 말하는 송대의 리라고 하는 이 성리학의 리세라고 보통 쓰는데, 세력할 때 세자요. 리세를 재편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학과 문물제도가 이것이 통일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완화돼서 중국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편하고자 성리학 체계를 좀 더 집대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 내부에 그런 어떤 새로운 제국의 질서를 꿈꾸는 그런 논리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 왕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국이란 명명 자체가 중국 사회 문화의 폐쇄성, 전제성, 낙후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볼 때 중화 제국이라고 할 때는 강력한 지대를 통치했던, 전제로 통치했던, 그 다음에 근대 중국을 얘기할 때는 아직은 문명이 아닌 야만의 이런 식으로 낙후한 나라로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기호화된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아시아 보면 이건 해국도지, 위원이 그린 해국도지인데 이거는 뭐 선교사들이 가져온 그림을 갖고 다 재편을 했죠. 지구전요, 최양기 선생님이 만든 지구전요의 아시아 지도를 보면 이때는 둥글죠, 그죠? 조선조 말께 이제 최양기 선생님이 그린 아시아 지구전요가 이제 아시아 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식민지 시대의 문제를 얘기하면, 식민지 시대에는 여기서 지금 식민지 시대에는 다 빼먹고 얘기하는데, 식민지 시대에도 아시아에서 아시아를 구성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끊임없는 사상연쇄가 일어나요. 내셔널리즘의 사상연쇄,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연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관계성이 일어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장개석이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김구 선생 백범이랑 어려움 다 나와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김원봉, 요새 암살의 주인공이죠. 그 양반이 황포군관학교 들어갈 때 장개석이 도와줘요. 그리고 거기에 2기생으로 졸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김원봉이 주도해가지고 광주기라고 있는데 27년 그때 광주기도 거기 150명의 한국 조선 청년들이 죽거든요. 의열단 청년들이. 지금 중국 가면 그 탑이 아주 잘 조선 혈맹의 나라의 우위의 우정의 정자가 소련하고 똑같은 글씨 서 있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갔다 와서 다 찍어갖고 왔는데, 처음으로 소주를 올리고 절도 좀 하고 왔어요. 이북에서 고국을 찾겠다고 갔다가 그렇게 떼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누가 찾아봤겠어? 그런 게 다. 그리고 또 거기에 광저우라는 데에서 월남이, 호지민이 거기서 월남 민족 청년 동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제국주의 하에서도 끊임없이 서로를 독려하면서, 한편으로는 내셔널리즘과 한편으로는 지역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일종의 사상 연쇄로서 가져갔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통화, 경험을, 그러니까
이 사상 자원으로 하지 않는 아시아 문화 공동체는 가짜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그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도 그 자기의 그 뭐라 해야 되나 뿌리가 뭔지를 몰라요. 맨날 전통하면은 저 육아 저쪽 뭐지 춘추전국 신화나 어디로 가는데 그다음 서양으로 가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까운 근대에 그런 어떤 관계의 역사성이 있는데 그것을 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맥마은벌이라고 이제 호주 사람인데 일본 대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52년도에 쓴 아시아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한번 난 이게 수업으로 이제 이걸 가끔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세 가지로 봤어요. 그 당대에. 그래서 뭐냐면 식민지와 제국주의에 대한 반항으로서 이제 민족 해방 운동. 또 하나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죠. 경제적 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 해방에 관한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그냥 문명적 반항이 있다는 거예요. 서양은 우리를 침략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동양의 반항이 있다는 거죠. 인종적 반항이라고 하는 건데 문명적 반항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45년 애프터 월드워 2 포스트워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아시아나 우리 국민국가를 상상했는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원점으로 다시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1930년대 그 전남에서 했던 농민조합이에요. 요거 뭐냐면 해방이 딱 하자마자 인민위회가 전국에서 150개가 뜨거든요. 갑자기 해방은 그 다음날로. 근데 이게 바로 이런 농민조합 같은 이것을 근거로 하는 많은 민족운동, 사회운동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드가 스노우가 우리나라에 그때 해방정국에 와서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준비가 잘 된 나라 처음 봤다. 근데 이 나라가 왜 분단이 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시아 문화 공동체 이거는 결국 이런 사회의 형성, 국가에 대한 사회의 형성, 근대적 사회라고 하는 것, 어떤 사회를 형성할까? 이 사회의 형성이라고 하는 문제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김동준 선생님이 사회국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지 않고 바로 지금 국민국가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경계 넘어가 다른 중충적으로 사고가 되거든요. 국가 간 관계로만 얘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얘기할 때 결국은 국가 간 틀을 갖고 보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베네딕트 앤더슨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양반이 이 상상의 공동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은 70년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간의 분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열받아서 쓴 책이래요. 작년에 우리 학교에 왔다가 올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네덜란드 크고 간제 민족주의 가장 모지단 모형 도형의 남상이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신세국가의 민족주의 마지막 물결이다. 식민국가 이거를 굉장히 아시아 이건 이제 요 레프트 리뷰 보면은 아시아 민족주의와 유럽 민족주의가 다르냐 이렇게 하고 네 가지 얘기하는 거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와서는 좀 다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다르냐? 이게 이제 백남 선생의 조선 민족주의 진로라고 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북한에서 이제 뭐 부수함까지 지냈지만 그 해방 후에 조선 대학을 건설하려고 해방하는 날 8.15 날 소집을 해요. 조선 대학 준비위원회. 그래갖고 8월 16일 날 조선 대학 준비위원회를 띄워요. 나중에 김성수한테 뺏기지만 미군정이 뺏어서 주죠. 그런데 어쨌든 이 양반이 얘기한 건 뭐냐면 바로 사회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 신민주의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조선민족에 부과된 정치사망을 민족해방과 사회해방이라 놓고 이 사상 노선을 그때 세워요. 그리고 마오쩌둥 연합정부론을 제기하죠. 45년에. 자, 그럼 44년에 얘기를 하는데 이때 벌써 마오는 이 아시아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방의 세대치에 대하라고 하는 그 구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 있었어요.
세계의 상을 세우고 아시아 상상을 했던 것들이 다 사상 체계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수준이 낮아요, 제가 볼게는. 그러니까 사상적 근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그것이 가치 체계라는 거거든요. 어떤 가치 지향을 갖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앤더슨의 문화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라다 채터지가 이제 확 싸죠. 이거 뭐 그런 분들 하세요. 너무 얘기가 많으니까. 다우단간 이제 뭐라 그러냐면 모방한 거다. 모방과 전 촬영을 한 거다 그랬더니 저기 아시아에서 내셔널리즘이 또 그 제국주의의 것들을 모방했다고 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아시아도 자기 상상력이 있다. 이게 탈시민세계 민족주의가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만들어진 노형적 형식들을 선택하는 문제였다는 이 세계 사람들이 상상마다 영구적으로 식민이 되었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죠. 인도에서의 내셔널리즘의 운동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주의적 상상력이 가장 강력하게 처리된 결과는 서구와 전파 모형과의 차이에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케우치 요시미라고 아시죠? 중요 요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방법으로서 아시아 얘기하시는 거죠. 이 양반은 아시아 내셔널리즘을 50년대 그 일본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내루가 일으킨 아시아 관계라든가 반등까지 가는 이걸 보면서 일본이 평화체제로 가고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있죠. 아시아 이거 아닌가? 아시아의 마음속에 있는 고뇌에 공감하는 것만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일본의 전통에 있어서 아시아주의 심정을 일치함으로 일본의 전통에 내재한 아시아를 새로운 형태로 부활시켰어. 이게 이제 근대의 초국으로 가버린 아시아주의, 일본의 아시아주의 원상, 좋았던 아시아주의 이걸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적이라 봐요. 오쿠가라 텐신으로부터 와서 이제 다케우치 요시미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참전을 해요. 중국으로 전쟁을 가죠. 중국 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성찰을 해갖고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전쟁에 참전하겠죠. 왜냐하면 중국에 참전해서 중국을 해방시키는 길이 아시아를 해방시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폭력적인 것에 간 거잖아요. 대동아 체계잖아요. 그죠? 이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많죠.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내 책에다 이제 쓴 건데 그죠? 천우의 현양사 전봉준을 만나거든요. 현양사가. 근데 걔는 그 친구 야쿠자의 원형이죠. 그래서 전봉준한테 무기를 대주겠다고 만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전봉준의 어떤 동학혁명이 일본과 연대를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거는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천우의 현양사가 정말로 그 국가주의제 최근 국가주의 문제를 그래서 다케우치는 일본 낭만파 일본 문화민족주의 근대 총론과 사상을 권고해내지 못하면서 전후 일본의 문제에 지원을 표현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지만 이 천우의 짙은 운명 그 공명을 아는 일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주의 그늘과 함께 어떤 어려운 집들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루가 데트치는 방법으로서 아시아를 원형해서 냉전 아시아는 역사적 시작을 했고 그래서 냉전 문화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과 뭐라 그러냐면 제일 분명한 것이 한국이 왜 분단이 되었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일본인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마루가 보기에 일본의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 거기에 대해서 통감하지 못하면 일본의 내일은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식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냉전으로 지금까지 한국이 분단되어 있다라는 한반도가 이거에 대한 우연한 냉전의 그 분열 이 상태를 그리고 거기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다시 그 냉전 분단 체제로가 열전을 갔잖아요. 그걸로 해서 일본의 경제가 다시 회생이 됐잖아. 그렇게 해서 지네가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으면서도 한 번도 한국한테 한반도에 그 진정한 성찰을 하지 않는 것. 이 국가와 시민, 사회
이 다 문제점이라는 것이 이제 마루가의 문제이시고, 청강식은 사회에서, 대만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정한 시민 냉전 구조를 통틀하면서 북쪽주의, 대만에서의 북쪽주의가 이제 두 가지 나타나는데, 하나는 통일론과 하나는 이제 독립론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새로운 시민 지리 역사 인물론으로 제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50년대 전후를 놓고 많은 아시아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관점들을 굉장히 기능적으로 가져오는 경향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재밌게 하려고 라기보다도, 자, 그러면 냉전 아시아의 문화 풍경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한국전쟁은 과연 그러면 아시아에서 무엇이었을까? 라는 거죠. 한국전쟁은 냉전 아시아에서 지금까지도 탈냉전이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분열을 하게 되는, 요즘도 지금 종북론 몰이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도대체 이 아시아에 무엇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혹시 무리 없나요? 신민국가 한국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냉전 아시아의 탄생이라고 해서 책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책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여기서 이게 한미 원조 전쟁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한국하고 조선을 원조하는 운동. 그러니까 중국이 참전하잖아요. 참전할 때 참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운동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항일 전쟁을 하고 북북 내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겨우 건설해서 49년 10월 1일 날. 근데 한국전쟁이 50년 6월 25일 날 터졌어요. 근데 김일성이 그 47년부터 49년 사이에 엄청 도와주거든요. 후방 기지를 내줘서 결국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랬다고 도와달랬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참전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설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쳐들어오면 중국이 위험하다. 그래서 보가 미국이라고 하는 부호를 세워갖고 항미 원조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쌀 모으고 거기서 그 전쟁 나간다고 그거 자위,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에다가 이제 결의문 같은 거 쓰게 하고 이러는 거고, 이건 청와대학에서 미국을 풍자하는 그런 이제 연극 같은 걸 하는 거, 춘극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항미원조 운동을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무기를 갖다가 각각에 이렇게 모아내는 과정도 있고, 무기에 봉헌하기 위해서 막 농촌에서 농산물을 증산하는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래갖고 참전한 사람들, 운남성에서만 1482명이 참전을 하고, 운남성은요 여기잖아요. 네? 여기서 참전했다는 건요, 이 사람들은 추위와 더위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이 겨울에 왔잖아. 얼마나 추웠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숫가루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미숫가루 물에 타서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뭐 오리털 파크가 있어? 뭐 군화가 있어. 33만 명이 죽는데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찌르자 오란 게 몇 천만이냐, 뭐 빨갱이, 내 쪽 뭐라 그러죠? 중공군의 이미지는 그냥 총알바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진이라는 중국 최고의 그 스탈린 문학상, 노벨 문학상 수상을 받을 뻔한 그런 거부했는데, 이 사람은 한국전쟁 문학 작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실제로 3번을 가요. 한국전쟁 전선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단원이라는 소설을 쓰는데, 단원 내용은 그 한국전쟁 요런 건데, 항일전쟁 때 이 왕동이라는 친구가 아버지인데, 요 둘이 부녀간인데, 식민지 시대 때 그 항일 전쟁을 하느라고 딸을 기를 수가 없어서 이 사람한테 맡기고 가요. 이 사람의 아들이 왕청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왕동이
이제 한국전쟁에 또 참전을 해. 근데 거기에 이 딸이 부하로 오는 거예요. 여군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인 왕청도 부하로 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위문을 와. 이 전장에, 한국전쟁에. 그래서 다 만나. 자, 여기서는 뭐냐면, 항일전쟁, 식민지 때는 헤어졌어. 사회주의가 건설되고, 한국전쟁 때는 다 만나. 한국전쟁의 후과는 뭐냐면, 전통적 가족관계 해체와 사회적 재구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이 단원이라는 말 자체가 리유니티예요. 혈연과 결연의 해체와 재구성이죠. 자, 국共내전으로부터 한국전쟁에 가는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이 왕후인 이걸 갖다가 인민전쟁이라고 했는데, 이제 소비에트 견설 경험이 있죠. 여기서 중국에서 군인이라는 그 노동병에서 병의 역할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이 소비에트를 건설하면서 물자 지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자전까지 있어요. 예를 들면, 연안에 가보세요. 연안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그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땅을 다 개간해서 공사를 다 지어서 같이 군인이라도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쳐서 한국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인민전쟁이었대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해체와 사회적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소설이 써야 되는데 이걸 영화로 만들어요. 영웅 아녀라는 굉장히 유명한 여기서 보면 우리 전 유민달 대표의 왕주인 부녀가 다시 가족으로 재현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그 소설 내용이고 여기서는 뭐 나를 향해 쏴라 이런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기서는 가족 재구성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여자친구 왕청이라는 여자 여군이 주인공이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그 다쳤는데도 몇 번씩 전장을 와서 다시 복무하는 영웅적인 여성상인데 여기선 이 남자 아들이 주인공이 돼요. 얘가 전장에서 그 모든 그 어려움을 딛고 산 위로 혼자 진격해 들어가서 술탄 들고 가는 그런 장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성 영웅주의자를 부각시키는 이렇게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대혁명 시기 때 그때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소설로 재현되면서 또 맥락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들에게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공동체라고 말을 하면 결국 문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고 문화라는 건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일상과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사상과 제도와 일상 심리의 3층인가 있는데 문화는 거기서 결국 문화공동체를 얘기하려면 결국 한국전쟁에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내면을 심리생활과 일상생활에 무슨 영향을 끼쳤냐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경계를 가르는 선들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탈경계의 경험들이 만들어지는가 이걸 매핑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공간의 재설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정치와 제정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신리국 일상문화를 접했던 원리가 어떻게 중국을 생각하면 그 외국 사람 보기가 쉬워요. 옛날에 한국전쟁은 처음으로 외국 사람을 보는 계기예요. 러시아 사람들 만났죠. 미국 사람들 만났죠. 중국 사람들 만났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거기서 처음으로 외국을 만난 경험이란 말이죠. 식민지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식민지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전부 다 남양으로 갔잖아요. 만주로 갔죠. 거기서 외국을 만나요. 그런 관계의 경험들이 축적되는 거야, 아시아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재매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역사문화 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왔든가 관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빠져있는 채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소설을 얘기하면 루링이라는 중국 소설. 제가 중국 문학 전공자예요, 원래. 현대문학. 그래서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도 이제 정치경제 냉전학회를 하는데 냉전을 학회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거 보면
정치, 경제,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보면 이 담론으로만 얘기를 해, 냉전을 계속. 역사학자는 너무 또 구체적인 사실 하나 붙들고 또 오래 가시고 그래서 이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그 재현된 영화, 문화 이런 거를 좀 가져와서 했더니 또 너무 문화화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재현의 맥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 82년에 썼어요. 사실 이 소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참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퇴각을 하는 거야. 중국은 산악지대잖아요. 퇴각을 하는데 퇴각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좁은 길을 트럭에 가려고 해봐요. 트럭을 못 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네이탄판을 그냥 한 대 뿌렸잖아. 메가더가 1950년 12월 달에 12월 24일 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꾸 지니까 3천전까지 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핵무기 26개만 달라고. 그럼 한반도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그걸 또 3월달에 가서 또 얘기해요. 3월달에 3, 40개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네이탄 핵폭탄에 버금가는 네이탄판을 그냥 뿌렸대요. 그냥 네? 만주까지 거의 갔대요. 그 브루스 커미스 연구도 나오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지금 폭격이라는 얘기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장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불 속으로 다 들어가요. 불 속으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퇴각하는 과정에 트럭에다가 이제 동네 사람 아주머니들을 다 실는데 어떤 하나 아주머니가 솥단지를 안고 안 넣는 거야. 나 이거 죽어도 싣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트럭 운전사 이제 운전병이 그거 안 된다고 지금 사람도 싣기 힘든데 어딜 그걸 실려고 막 이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장교가 내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실어드리라고.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고. 한일 전쟁인데 치를 때 옛날에 중국에서 치를 때 내대전 할 때 보니까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니까. 그럼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어드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중국군이 와서요. 지원군이라고 그러는데 지원군이 와서 58년에 가요. 수복까지 다 해주고 가요. 그리고 다 타각해요. 여러분이 압록강에 가시면 단동에 그 압록강 철교가 있거든요. 끊어진 거 옆에다 다시 세웠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건너왔는지가 위화도가 바로 앞에 보이고 다 그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목에 보면, 내용에 보면, 아머니, 뭐, 이모,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소설 안에 그 호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 군대 안에서 중국이 또 여기서 만나요. 중국 사람들도 땅이 넓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라도 사람 경상도가 처음 만나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에서. 그래서 관계가 재구성돼요, 다, 이 안에서. 그런데 또 중국에서는 들어왔잖아요, 다시.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그 고향에도 안 보내줘요. 뭐, 굳이 고향 간다는 사람, 죽어도 가겠다는 사람 보내줬지만, 다치잖아요, 또. 어떤 사람 산동산 보내고, 어떤 사람 해남을. 이래갖고, 재편을 다 해요. 그러니까 국민국가를 재편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항미완전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중국 혁명이 한 번에 다 이럴 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역에서는 반혁명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토지 지주들이 반혁명 계속 일으키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의식화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중학교만 돼도 의식화된 사람 그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혁명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일소가 돼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 안에서 한국전쟁이 무엇이었나? 한국 안에서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이것이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전쟁이 가지고 있는 내면화된 의식들까지 구성까지 이게 다시 매핑이 돼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동 아시아. 근데 이거 시간이 너무 없어. 어떡하지? 반동아시아 에시토리아 프로젝트 보면 쭉 영어로 써놨는데 4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9년 인터아시아 컨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52년에 아시아 퍼시픽 림피스 컨퍼런스가 있고 이게 다 이제 아시아 릴레이션 이게 처음에 47년에 그 네루가 만들었던 네루가 아직 인도 독립하기 전이에요.
아시아 관계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여기 보면 회의하는 장면 있죠. 여기 간디가 지금 얘기하는 장면. 근데 콜럼버 컨퍼런스가 54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반둥이 55년에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반둥을 내가 2번을 가봤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도시인데 여기가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여기 철도가 있어요. 네덜란드가 여기를 1961년에 1601년에 여기다가 뭐죠?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요. 왜? 후추하고 정향 가지러 와요. 그래갖고 크로멜이 그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먼저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만드는데 이때부터 식민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철도를 놨냐? 커피 플랜테이션을 위해서 철도를 놓은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그 인도네시아는 농업이 플랜테이션이야. 한 작물만 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는 여러 가지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한 작물만 키우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오큐파이 이따가 잠깐 오큐파이 운동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던데 이런 반둥 커퍼에서 5년에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평화선언 5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10가지 선언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박인환이라는 목마와 숙녀를 아세요? 시인. 그 시인이 영어로 듣는데 한국어로 다 있어요. 한국어로 된 걸 영어로 번역한 건데 내가 지금 영어 발표한 걸 가져왔어요. 박인환이 목마와 숙녀만 쓴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붙이는 시가 있어요. 1948년에 인도네시아 독립을 축하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너네 얼마나 고생했냐 니네 마음 우리가 안다. 이 48년에 쓴 시예요. 그리고 인천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식민지의 그 외항이더니 이제 또 미국 놈들 성전이가 들어온다고 그거 분노하는 시를 써요. 48년, 47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척해서 그렇지 그런 것이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이제 잔문맥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끄집어내서 아시아의 공동체를 이루는 뭐예요? 요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3세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제3세계 중국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중국 광저우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 20-30만이 살거든요. 지난번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 사람들은 의외로 민족주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인. 광저우는 특히나 그 1600년대부터 16세기, 17세기부터 14세기부터 여기 13항행이 있어가지고 실크로드의 해양 실크로드 시작점이거든요, 광저우가. 그래서 여기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서로를 적응해서 산다 그럴까?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이게 이제 반둥 아시아에 가면 거기 가면 이렇게 밀라 문양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보실 수 있어요. 비냉문인데 이제 평화선을 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중국이 1대1로 이거는 저기 지금 아프리카나 중국이 그 당시에 그 2015년 작년에 그 중국이 세계에다가 그 유무상 지원을 해주는 이런 그 그림을 10years after 반둥 10주년 때 이때 이제 김일성이 가요 여기를. 김일성이 가가지고 자카르타에다가 이렇게 조개 횃불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탑이 있으면 횃불이 이렇게 위에 타고 있는 그 정면을 만들어서 줘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아프리카의 모든 모니멘트는 북한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것만 연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만든 80년대에 만든 책이에요. 신식민주주의와 민족문화운동을 해갖고 아시아에서 제3세기 문화운동 하는 걸 다 좀 이렇게 정체로운 걸 꼬아다가 이렇게 번역해서 냈고 그 당시 창조에서 나왔던 사연으로 대만 문학에 대한
또 아시아의 아시아인식을 청맥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64년 10월달부터 만들어진 건데 이게 65년에 보면 아시아는 변형하고 있다라는 걸 여정동 선생이 앞으로 전개될 아시아의 새 현상이라고 써놨어요. 쫙 정리하고 6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를 어떻게 알고 인식했는가 이런 것도 좀 다 맥락화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드디어 브렌트 앤더슨이 2015년에 강조에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세요. 후민족주의가 박근혜 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아시아가 민족주의가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했는데 그 민족주의가 포스트 민족주의를 보면 그 42년부터 45년에 일본이 통치하면서 그 이전에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얘네들은요 군대도 안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일본은 우리나라 동네 비서까지 전부 다 일본화 시켰잖아. 그렇잖아요. 동네 그 서기들도 다 맥모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고 최소한의 그 이 관리자들이 와가지고 통치하고 가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고 군대를 만들어. 일본군에 의해서 젊은 장교들을 만들어서 전부 다 장비까지 주고 가요. 가기 전에. 40년, 45년. 그래서 얘네들이 엘리트인 거예요. 군사 엘리트들이 이후에 국가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르노 밑에 수하르토가 바로 그런 일본 장교고 필리핀 아키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아시아를 장악해 들어오는 아시아의 국민국가가 초창기에는 민족해방운동에서 잘 가다가 그 다음 단계에 다 쓸 때 뭐냐면 전부 다 얘네들 부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기에 잘 만들어진 국가를 하더라도 여기에는 다 식민지적 행정력이 개입을 해갖고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민족 국가 건설로 가지 못하는 그 원인도 되게 보면 일본 식민지 유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가 나중에 어떻게 아시아인이 보편화되냐면 이 딸이나 부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 대통령 되게 암살을 당해. 근데 그게 불쌍하다고 딸이나 부인들이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하면 되는데 그걸 또 잘 못해. 그래가지고 계속 폭력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는 과정들. 이게 이제 아시아의 특이한 포스트. 그래서 이제 아까 관료제 정치가 정말 이상하게 가고 있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은 또 무슨 꿈을 꾸는가. 이거 좀 봐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베이징 컨센서스와 중국 모델은 21세기 중국 뭐 신영대과 1대1로 중국 뭔가 문화민중학교회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정리를 못하겠는데 다음에 시간이 한번 있으면 이 중국은 무슨 꿈을 꾸는가 라고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무슨 꿈을 꾸냐면 양계백년이라고 해요. 이령 선생님 한번 오셨다면서요? 이 얘기 안 하셨네? 무슨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에 송강사회를 완전히 건설하는 거. 그 다음에 1949년 10월 1일 날 중국 중화인민공화가 건설했잖아. 그러니까 2049년에 근대화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양거백년이에요. 그래서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국가 건설. 이게.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혼자 가지 않겠다. 그래서 뭐냐면 1대1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제출 경력을 막는 중국 불교 경험이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놀랍게도 중국은 제국의 그런 것들을 계속 가져왔고 중국 공산당도 공산당이 항상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수행했는데 뭐냐면 내부에 계속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내부의 논쟁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동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사실 이제 뭐 문제는 좀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중국은 보면 늘 논쟁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문화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80년대도 1919년에 오사와 때도 논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서 논쟁 같은 거 하죠. 그 다음에 혁명가정도 계속 논쟁을 해요. 모택동이 승기를 잡기까지 준위에서 계속 논쟁을 하는 거죠. 노선 가지고.
그래서 결국 모택동이 노선을 해서 승리하는 게 소련 노선의 코민트의 노선을 결국은 모택동이 장개석하고의 5번 싸움에서 다 이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조사가 없으면 발언권이 없다. 그래서 호남 농민조사가 조사를 맨날 다녀. 그러니까 현지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이 뭐냐면 독서생활이세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전쟁에 관련된 책, 그 다음에 문화 시인이 뭐 이런 거 다 독파해갖고 안 읽은 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중국 보통은 통역을 하려면 사서상경은 기본, 그 다음에 뭐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에 자치통감 이런 사서를 다 읽지 않으면 모택동 말을 통역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유자재로 정치가 좀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가 좀 허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이 없으면 정치가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것이 잘못된 사상이라도, 그러니까 장개석도 굉장히 수준 있는 문필가이고, 그래서 장개석이 모택동 처음 봤어. 평풍관에서 만나요. 근데 눈빛을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쟤는 안 된다. 다시 오지 못하게 해라 이랬는데 결국 이겼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 사람들 한번 중국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많은 인구를 그 열악한 조건에서 어떻게 헌명을 했을까? 나는 갑자기 목북동 고향이 이제 사오산이라고 이제 장사라는 거예요. 하남성 인구만 7,500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중국 자본가들은 돈 벌면 전부 다 모택동 와서 꽃부터 받쳐요. 꽃하고 이렇게 동상.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잖아요. 아니면 수시력이라도 가지고 있든지. 왜냐면 관계를 맺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마오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마오 이후에 그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60년에 대학진운동 인민공화국 다시 실패했을 때 에드가 스노우를 불러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야, 나는 사회주의 공부 다시 해야 될까 봐. 에드가 스노우 무슨 말이냐 했더니 다 실패했잖아. 사회주의 농업 경제건설 문제부터 다시 공부해야겠다 했더니 에드가 스노우가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정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부에 그냥 온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냥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논쟁과 대립과 전환을 거쳐서 왔던 거겠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영토 주권을 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한 점도 작지 않다. 여기서 지금 필리핀에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점 하나도 이렇게 영토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점 하나도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국이 이렇게 민족주의가 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이게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 섬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아 태평양의 그 구도에서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국이 주도하느냐, 중국의 문제, 중국이 주도하느냐, 아시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죠.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중국 너네도 아시아 일원으로 와라. 미국 너네도 아시아에 개입하고 싶은 너도 아시아 일원으로 와라. 우리가 입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강국으로 오지 말고 아시아의 하나의 국가로 와요. 아시아 하나의 국가로 연착륙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정말 제대로 가려면 변방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라. 왜냐면 중국이 17개 국가 국경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경과 그다음에 소수민족들과의 관계부터 해결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갖고 중국에 가면 지금 전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에요. 그냥 이건 다 찍고 다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국방, 민주, 문명, 사회 이건데 말이 안 되나? 국방. 되게 이렇게 모순적인데 이게 모순적인 게 중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여지도 있고 문제 제기할 여지도 있고 중성화국가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해결만에서 중국과 포스사회 중국에서 지도사회 부지하고의 실제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는 아시아 문화 공동체를 얘기할 때도 그 중국이 어떻게 자기가 말하면 미국은 세계에 올 때 자유주의였죠, 그죠? 중국 어떤 사상을 가지고 올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동아시아 문명 공동체 상상의 풍경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강의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얘기 보니까 그래도 꽤 수준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보면 뭐가 문제있냐면 유산으로서의 공동체와 프로젝트로의 공동체가 있는데 프로젝트로 공동체 기획을 갖자. 그래서 문화적 유산의 동질성 회복과 활용이 보다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유산의 동질성 회복이란 말로 모든 것을 다 중요한 건 차이예요. 차이. 아시아는 달라요. 그 다름 같은가 다름이라고 하는 것에서 같은 전쟁을 겪었는데 그 차이 있잖아. 이거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동질성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문화적 유산 뭐가 같아요? 한자? 한자 다 다르잖아, 그죠? 영어도 달라요. 영어 쓰는 것도. 우리 딸이 우리 집에 동남아시아 학자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얘기하더니 역시 동남아 학자라서 너무 다 틀리는 거 그러더라고, 옆에서 듣다가. 그러니까 다 달라요. 자기 맥락화가 다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상호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되 공통성과 보편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동북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러니까 자만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고 아까 보세요. 그렇게 많은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보편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동 상상의 풍경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역사적 무력 공동체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이해는 되게 많아요. 뭐 범유럽주의, 대서양주의 정말 이렇게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중화질서,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역사적으로 조금씩 대한 사상적 문화적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신규시기 탈신규 연대운동의 사상 연세와 다른 근대 기획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로서만 다뤄요.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권의 사상이라는 걸 문제로서만 다루죠. 근데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사상적인 만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체호 사상이 그냥 만들어지니까 양계초에서부터 오거든요. 아나키즘에 대한 영향력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사상이 형성되는가. 김태준 선생 같은 경우는 노신을 만나려고 끊임없이 하면서 노신과 비슷하게 노신이 중국 소설 사례가 쓰니까 자기도 조선소설사를 쓰고 한문학사 강의 쓰니까 한문학사 쓰고 이런 식의 교류가 끊임없이 근대적 지식인으로서 가는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보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식민과 냉전 준초과에서 아시아 지역주의 새로운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문제 반등, 비동맹, 재산대문 이걸 사상자로 지역주의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러기보다 먼저 공부들을 좀 차근하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공부하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언어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왕우이가 얘기했던 좀 문제 이거는 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의 전지구화 시대에서는 아시아가 그렇게 국가 간 체제로 만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는 새로운 정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 밖의 아시아를 다시 보시면 이동하는 아시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정동아시아라고 하는데 어펙티브 아시아. 타격에는 이동이 하면 아시아 산이 재구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엔 당면을 구성물의 아시아가 있었지만 이런 역사적 자본주의와 오늘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다 살아낸 사람들 여기 액터들이 있잖아요. 전쟁은 냉전 연구의 대부분이 뭔지 압니까? 김일문서가 해드렸어. 그러면은 뭐 스탈린이 무슨 얘기 더 했나? 김일성이 무슨 얘기 더 했나? 뭐 모택도에 무슨 얘기 더 했나? 그 관계에서 전쟁을 하자 그랬나 말아. 네 이런 연구. 아니 그 전쟁을 수행하는 33만의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고 사람들이잖아 다. 16개국이 참전했죠. 그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얘기는 배제되는 것이죠. 냉전 연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역적, 초국적, 초지역적 과문화적 이동과 이주를 통해서 아시아 역사적인 현실적 구성 과정을 거기 아시아를 살인을 한 아시아를 살아간 사람들의 역사로 다시 재편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 공간화의 실천은 이동인의 선택, 모바일 에이전트의 선택을 전략, 자기표상, 의미구성의 행위들 등 제반 공연들의 창출과 그 연세를 역사적으로 재명하게 다시 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의 가행 축적의 위기 타개 과정에서 공간적 조정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국주의라는 걸 그런 거잖아요. 제국주의 갖고 안 되니까, 자본주의가 일국적으로 안 되니까 원료, 상품, 자본의 시장을 찾아서 온 거잖아요. 그게 공간화 실천이잖아. 위기적 공간화 실천인데 그거는 자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난민이 바로 그거죠. 난민들은 거꾸로 가죠. 그래? 우리도 갈 거야. 그냥 공간이동, 탈북자 나와서 가잖아요. 공간이동을 통해서 자기가 공간적으로 점거를 해갖고 새로운 공간화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홍콩 가서 보시면 홍콩에 빅토리아 공원하고 센트럴 공원인데 거기는 한쪽은 센트럴 공원은 필리핀 이주 여성들이 다 차지했어. 빅토리아 공원은 인도네시아 이주 여성들이 다 차지했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동하고 나머지는 거기 가서 자요. 그런 오큐파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새로운 아시아를 만듭니다. 그런 공간의 권리찾기. 그리고 기왕 오고 순환인데 조선족들이 오면 대림동은 완전히 무슨 우범지역 같이 얘기를 해요. 테란노 거기에는 뭐 유럽에서 많이 오고 무슨 설해마을 프랑스 사람들 거기는 우범 정말 설해마을에 더 범죄가 많이 일어나더만 프랑스 사람이 자기 애 죽이는. 근데도 거기는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문화적인 지역. 이렇게 우리가 언어, 이미지, 어머 매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한번 표상화된 형태로 다시 전율을 하죠. 그런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사회 기침지식인 아시아의 재구성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시아 문화 공동체는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5년에 반 WTO 운동할 때 한국 농민들이 여기 WTO 회의하는 데인데 거길로 경찰이 막으니까 바다로 다 뛰어들어가요. 아름답죠, 강경이. 이걸 보고 한국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갖고 여기랑 또 오고 그리고 촛불 시위하는 걸 같이 줬더니 최근에 이렇게 우산운동이 이렇게 간 거예요. 10년이 되니까 이게 다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솔리다리티 위드 파머 농민들과 였는데 이런 걸 처음 해봤대요. 가서 선보일을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우리나라 농민들. 그리고 또 이렇게 물류 아시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가까스의 아시아라고 하는 그 기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상이 변화되고 있고 이건 좀 너무 인도네시아 가로태가니까 꼬매인동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둥이 어떻게 지금 전화돼서 존재하는가, 반둥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반둥 스피릿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보면 이런 식으로 있죠. 파순단이라고 하는 농민운동 조직들이 이렇게 종교, 이슬람 종교의 지원을 받아서 오히려 여긴 담배를 안 펴요. 커피 생산이라서 애들도 커피를 다 마셔요. 근데 커피를 어떻게 마시냐면 그냥 갈아.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어. 그래서 가만 놔두면 얘가 깔아앉아요. 그럼 그거 샥 마셔. 너무 맛있더라고요. 내가 원래 자바 커피를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자바로. 그렇게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술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요. 저녁 때 다 모여서 같이. 굉장히 이게 다 같이 밥 먹어. 이게 공동체예요. 그죠?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농사짓고 같이 자기네들이 했던 활동 다 같이 하고 오큐파이 운동을 이걸 다 뺏어갖고 이게 다 커피 농장이었는데 이걸 다 뺏어갖고 자기네들이 먹는 걸 다 심었어요. 그런데 8개월 동안 경찰하고 대치하면서 마지막에 싸우는데 이제 경찰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마을 아줌마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중에 아줌마가 나가서 그러면 너는 경찰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 그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계속 커피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먹지도 못하는 그 커피를 계속 심어서 우리는 그걸 우리가 땅이 있는데 밖에 시장에 가서 식물을 채소를 사다가 먹었으면 좋겠니? 그랬대요. 경찰한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그럼 좀 가라. 그래가지고 국가운동에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른 작물을 심어서 이 작물을 다 그 동네에서 순환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노래운동, 문화운동이 결합을 하고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또 민족업체 이런 걸 또 다 운동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수칸노 때의 그런 운동은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미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많고 말해서 이걸 총 주도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그 미국에서 농업 경제학을 공부한 친구, 박사인데 이 친구가 이런 걸 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사람들을 데려가고 여기서 뭐냐면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 조그만 마을에다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여기서 역사, 철학, 과학을 배워요. 필요 없는 학과목을 안 배워요. 농업을 배워요. 이 학교가 남학생과 여학생이 여기서 자여다. 기숙사 생활을 해요. 이 동네 인근을 다 모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좋은 5급 강사진들이 와요. 우리도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다른 연대가 아래로부터 이루어지고 이런 맥락들이 바로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인민연합과 묶인 이 사람이 우리나라 치면 이제 그 정태춘 같은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노래운동한 사람인데 이번에 초청하려고 했더니 당뇨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시는데 이게 인도의 전국에 있는 운동단체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같이 회의를 하는데 아주 평등한 관계였어요. 회의를.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인민연합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반등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이 우리를 생명장치, 죽음의 정치로 내몰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새로운 관계의 정치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 관계의 정치는 어떻게 가냐?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대안적 결연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새로운 결연이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85 우크라이나에 갔었던 이제 김진숙 때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제주 그런비 뭐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또 하나의 어펙티브 턴이 있죠. 이거 뭐냐면, 이 친구가 군인으로 어딜 갔는데 다른 나라에, 야, 이거 어딘지 전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네가 가서 이렇게 좋은 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렸지만 사실은 모르잖아요. 자, 이런 정말 탈정치적인 맥락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아시아에 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통해요. 왜냐하면 해방군이 옛날에 아름답게 자기네들을 하고 간행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아시아에 수용되는가. 이거는 아시아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문화적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니까 구한해동이라는 건 자기의 취향이라는 게 있고 자기의 경험에서의 어떤 문화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화적 동질성, 문화적 근접성, 문화적 근친성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기 경험에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베트남에서 굉장히 불편했죠. 이 사람이 만약 베트남에 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베트남에 가서 내가 어렸을 때 나는 65년에 1학년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1학년에 가서 처음 배운 노래가 자유통을 위해서 조국을 지키신 그 이름 맹호부대 용사가 한결같은 결의 마음 그대 마을 그대들을 따르리라 이 노래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르는데 그거를 조그맣게 부르면 뭐라고 선생님이 그러셨냐면 여러분이 그 노래를 조그맣게 부르면 우리나라 그 맹호부대 천연부대 용사들이 베트공들한테 죽을 거라고 협박을 해 우리한테. 우리가 막 크들은 노래를 하잖아. 그럼 미운 편지 쓰면 아저씨 오늘은 베트공의 길을 몇 개를 자르셨어요? 이렇게 쓰래요. 오늘은 8개를 잘랐단다. 이런 답장이 와요. 그게 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정서야. 그게 말이 돼요?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그건 사람으로 안 취급한 거잖아. 동물도 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지도 모르는 건데 이건 미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왜 베트남 사람들이 싫어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적인 고민만 하는 정동적인 그런 전환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차이험하지 않나요? 그죠? 왜냐면 한 마을이 다 몰살당해서 재산원이 다 같은 그런 마을이 베트남에는 무지기수인데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아시아에서 아시아 사람들은 건재한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여러분 그래 이 원래 제목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프루프리딩을 7번을 했는데도 아시아는 건재한가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대. 결국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동적 전환 혹은 정서의 정치성, 그 다음에 이런 이데올로기 정서의 단절, 이런 인지주의 충돌, 감정의 역사,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새로운 꼬미의 단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지화 속에서 공동체를 다시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정치, 여기가 이제 작년에 올해 우산운동 하는데 홍콩에 갔어요. 홍콩에 가서 이제 이게 꼭 내가 옛날에 80년대 광주 민주광장에 갔을 때 그 전에 연대를 나가는데 거기서 맨날 북 들고 아침에 그 학교를 점거해가지고 5월 전에 학교에서 5.18 전에 아침마다 쉬는데 그거는 말랐지. 근데 하여튼 그 가든 광경이 생각나서 이 친구를 찍어왔는데 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정치적 구호가 한 20-30개가 넘어요. 다 입장이 달라요. 영국으로 반환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홍콩을. 여기 또 중국과 통일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나는. 그래서 다니는데 막 필요를 풀어주는데 그게 하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나서 막 선전을 하고 이게 뭐 돈도 지원을 받으려고 뭐 이거 들고 다니는데 너무 이게 홍콩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한편에는 이 빅토리아 공원인데 여기가 이제 센트럴파크, 그러니까 여기가 센트럴파크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중환이라고 바로 이제 그 우사운동이 일어났던 고국 옆인데 여기에 빅토리아 공원이 있거든요. 빅토리아 공원은 이게 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여성들인데 월요일 날 아침에 다 가정부로 취직을 해요. 그랬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쫓겨나. 그러면 다 짐을 들고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 건너편에는 전부 다 가방이야. 트렁크. 근데 이 홍콩 사람들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공원에 앉아 점거하고 밥을 먹잖아요. 밥 먹고 뭐 세수도 하고 뭐 어쩌고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치는 사람이 와서 다 또 집어가. 많은 그 쓰레기 그 구르마 있잖아. 그걸 끌고 와서 이 사람들 걸 다 또 받아서 가요. 공존하는 법을 아는 거죠. 그 좁은 동네에 이 사람들까지 와서 홍콩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좁은 동네에 이 사람들까지 와 있는데도 그것이 공존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세월호.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인터아시아 컬처럴 스터디스가 라는 게 있어요. 그 소사이어티가 있고, 이제 그 아시아 23개 대학이 그 아시아에서 지식과 문화를 공동으로 생산하자 해서 컨sor시엄을 맺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서머스쿨을 해요. 서머스쿨 하는 친구들이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때 촛불 시위하는 걸 강화문을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필드워크 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뭐 1시간, 벌써 2시간 됐네. 1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나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 공동체라고 하는 걸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기존에 너무나 많은 그 공동체에 관한 접근들이 있는데, 좀 보면서 재밌기도 하지만 좀 한숨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좀 재미가 있을까? 네? 진짜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할까? 그거는 그냥 관료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는 될지 몰라도 실제로 아시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대림동 한번 가보셨어요? 대림동에 차이나타운 가보셨어요? 굉장히 역동적이죠? 안산 가보셨어요? 왜 밖에 있는, 아시아는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시아가 들어와 있어요. 이들과 어떻게 관계 맺게 한 거를 살 것이냐도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화 시키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다원성이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석세스 대학에서 연구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과 결혼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결혼에 대한 이주가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그럼 이세들이 다 농촌에, 이세들이 지금 농촌에 둘씩 났잖아요.
이 세대들이 다 혼혈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지금처럼 소외시켜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시아는 밖에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우리 안의 아시아와 우리 밖의 아시아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가 어떻게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난 그거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아시안 꼬민을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야 그것이 다른 상상력을 가능케 하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관계성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가져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사상 자원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상으로서 아시아, 문화로서의 아시아에서 세 개의 축이 있는데 사상, 제도, 일상, 심리 이 세 개 중에서 사상 자원이라고 하는 사상으로서의 아시아에 대한 고민을 우선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재밌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런 어떤 접속을 가장 잘 하는 사람들이니까 영화도 있고 뭐 다양한 새로운 결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